바로 어제 12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충격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대법원이 관세의 부정적 판결을 내리면 미국 역사상 최대의 국가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어둡고 사악한 세력만이 이를 끝내려 할 것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덧붙였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합법인지 아닌지를 놓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소송이 진행 중이고 연내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나온다면 이미 거둔 관세를 일부 돌려줘야 할 가능성도 있으며 일부 무역 합의의 법적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에도 25%의 상호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지금 이 관세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물건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관세라는 녀석의 정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관세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면 앞으로 경제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잠깐, 대법원까지 올라간 소송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 법적 근거로 내세운 게 바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영어로 IEEPA라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1977년에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적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테러 단체의 자산을 동결할 때 쓰라고 만든 법이에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 동의 없이도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법에는 관세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관세 부과에 활용한 건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선언하고 그걸 근거로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날린 거죠. 당연히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와인 수입업체, 교회용 교재를 수입하는 완구업체 같은 중소기업 5곳이 먼저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는 관세 때문에 가격이 폭등해서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 이건 대통령 권한 남용이다라는 주장이었죠. 12개 주의 검찰총장들도 연합해서 소송에 가세했습니다. 1심인 국제무역법원은 5월에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8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7대4로 같은 결론이 나왔어요. 항소법원은 IEEPA는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12월에 구두 변론이 열렸는데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썩 좋지 않았어요.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인데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대법관들조차 비판적인 질문을 던졌거든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어떤 나라의 어떤 상품이든 어떤 세율로든 어떤 기간이든 관세 부과 권한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부적합해 보인다고 지적했고 트럼프가 임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도 왜 그렇게 많은 나라가 상호 관세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역시 트럼프 때 임명된 닐 고서치 대법관은 더 날카롭게 따졌어요. 관세 문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대통령이 심지어 외국과 전쟁을 선포하겠다는데도 의회는 그냥 바라보라는 거냐? 이런 분위기라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내년 여름까지 7,5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의 관세 수입이 예상되는데 이걸 무효로 돌리면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을 되돌려야 하고 기업과 소비자에게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정부에 낸 관세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이 일을 제기해서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액이 최대 2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다소 과장되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관세가 무효화되면 1929년 대공황에 준하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까지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과장된 위기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관세를 지렛대 삼아 EU로부터 6천억 투자, 일본으로부터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은 게 있으니까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 이 약속들도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이제 대법원 소송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관세가 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관세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간단한 상황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우리 동네에 떡볶이 가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가게는 떡볶이 한 접시를 5,000원에 팔고 있는데 갑자기 옆 나라에서 똑같은 맛의 떡볶이기를 2,000원에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손님들은 저렴한 외국산 떡볶이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우리 동네 떡볶이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이때 정부가 나서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떡볶이에는 3,000원의 추가 세금을 붙이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2,000원짜리 외국산 떡볶이가 순식간에 5,000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같은 가격이면 우리 동네 거먹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바로 이게 관세의 핵 작동 원리입니다. 정부가 외국 물건에 세금을 매겨서 가격을 올리고 그래서 국내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세라는 게 한 가지 방식으로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정금액 방식이고 두 번째는 비율 방식입니다. 고정금액 방식은 말 그대로 물건 하나당 정해진 금액을 세금으로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입되는 빵 한 개당 무조건 3달러를 붙인다고 하면 원래 2달러짜리 빵은 5달러가 되고 원래 50달러짜리 고급 빵도 53달러가 됩니다. 물건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이 추가되는 거죠. 반면 비율 방식은 물건 가격의 일정 퍼센트를 세금으로 매기는 방식입니다. 만약 25%의 관세가 붙는다면 10달러짜리 물건에는 2.5달러의 세금이 붙어서 12.5달러가 되고 100달러짜리 물건에는 25달러가 붙어서 125달러가 됩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듣는 100% 관세나 200% 관세가 바로 이 비율 방식인데 100% 관세라는 건 원래 가격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고 200% 관세는 원래 가격의 2배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10달러짜리 물건에 200% 관세가 붙으면 세금만 20달러가 되어서 최종 가격이 30달러가 되는 거죠. 뉴스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관세가 이 비율 방식인 이유는 물건 가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들은 왜 이런 관세를 매기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자국 산업 보호입니다. 외국에서 엄청나게 싼 물건들이 밀려 들어오면 국내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결국 공장 문을 닫고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오토바이 회사 할리데이비슨이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 한때 대형 오토바이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던 이 회사가 일본에서 혼다, 야마하, 스즈키 같은 브랜드들이 저렴하고 품질 좋은 오토바이를 들고 들어오자 시장 점유율이 15%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위기에 처한 할리데이비슨은 1983년 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레이건 대통령은 수입 대형 오토바이에 기존 관세 포함 약 49%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시간 벌기 덕분에 할리데이비슨은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 시스템을 현대화할 수 있었고 1987년에는 스스로 관세 철폐를 요청할 정도로 경쟁력을 회복했습니다. 관세의 또 다른 장점은 정부 수입 증가입니다. 관세도 결국 세금이기 때문에 외국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정부 금고에 돈이 쌓이게 됩니다. 이 돈으로 도로를 건설하거나 학교를 짓거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벌어들인 돈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미국인에게 최소 2,000달러씩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어요. 또한 관세는 외교적 협상 카드로도 사용됩니다. 미국이 멕시코에게 국경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압박하는 식으로 말이죠. 상대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관세를 낮추거나 유예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올리는 방식입니다. 어떤 정부들은 관세를 통해 해외로 나간 공장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려는 시도도 합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으로 가져오면 관세 때문에 비싸지니까 차라리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게 낫다는 계산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관세가 꽤 괜찮은 정책 도구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단점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소비자가 비용을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40대 가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퇴근하고 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는데 분명 몇 달 전만 해도 5만 원이면 충분하던 장바구니가 어느새 7만 원, 8만 원을 찍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싸졌지? 궁금해서 가격표를 자세히 보면 수입 과일, 수입 고기, 수입 가전제품 할 것 없이 다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관세의 숨은 효과예요. 관세가 올라가면 수입업자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거죠. 예를 들어 멕시코의 빵 공장에서 빵 하나를 만드는데 1달러가 들고 이걸 미국에 2달러에 판매한다고 합시다. 그럼 빵 공장은 개당 1달러의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멕시코 빵에 2달러의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멕시코 빵 공장 입장에서는 2달러에 팔면 관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4달러에 팔아야 예전처럼 1달러의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올라간 가격은 누가 내는 걸까요? 바로 그 빵을 사 먹는 미국 소비자들입니다. 실제로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관세 영향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가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연평균 1.5%포인트 상승했고, 특히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수입품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미국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원래 멕시코산 저렴한 빵을 써서 샌드위치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 빵 가격이 2배로 뛰면 샌드위치 가격도 올려야 합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고, 손님이 줄면 매출이 떨어지고, 결국 직원을 해고하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는 거죠. 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말을 빌리자면, 관세 한 번 오르면 우리는 납품가를 올려야 하는데 대기업은 안 받아줘요. 결국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거죠. 관세가 외국 기업만 때리는 게 아니라 자국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타격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관세의 가장 무서운 부작용이 있는데 바로 보복 관세와 무역 전쟁입니다. 한 나라가 관세를 매기면 상대 나라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며 맞대응 관세를 매기게 됩니다. 이걸 보복 관세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확대되면 양쪽 다 손해를 보는 무역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서로 관세를 올리고 품목을 늘리다 보면 결국 양국의 기업들과 소비자들 모두가 피해를 입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바로 2018년에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이에요. 미중 무역 전쟁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이건 관세가 어떻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부터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큰 문제로 봤습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사오면서 매년 수천억 달러의 적자가 쌓이고 있었거든요. 트럼프는 이걸 중국이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표현했고, 2018년 3월부터 본격적인 관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2018년 7월과 8월에 미국은 약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때렸어요. 철강, 알루미늄 같은 기초 소재부터 시작했죠. 중국도 바로 동일한 규모와 세율로 맞대응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2018년 9월에 2천억 달러어치 추가 품목에 10%에서 25%의 관세를 올렸고,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로 보복했어요. 2019년에는 스마트폰, TV 부품, 드론, 장난감까지 소비재로 관세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결국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양국 간 무역에 걸린 관세 규모가 총 3,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중국의 보복 품목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노렸어요. 바로 농산물이었죠. 대두, 옥수수, 돼지고기, 와인 같은 품목에 고율 관세를 매겼는데, 이게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중서부 농민들을 직격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 농산물 대중 수출은 2017년 약 240억 달러에서 2018년 90억 달러대로 급락했어요. 이후 회복되긴 했지만 미국의 시장 점유율은 영구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대두만 놓고 보면 상황이 더 심각했는데, 미국 대두 농가는 약 24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중국으로의 대두 수출량은 트럼프 행정부 첫 2년 동안 79%나 폭락했습니다. 2만 명의 가족 농업인과 목장주를 대표하는 전국 농민조합의 로저 존스는 무역 전쟁이 미국 농부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호소했어요. 여기서 잠깐 숫자만 나열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미국 농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아이오와주에서 3대째 대두 농사를 짓던 존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그의 농장은 안정적이었어요. 수확한 대두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팔려나갔고, 아들에게 농장을 물려줄 꿈을 꾸고 있었죠. 그런데 2018년 무역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때리자 대두 가격이 폭락했고, 존의 연간 수입은 거의 40%나 줄었어요. 트럼프가 중국을 혼내주겠다고 했을 때 나도 응원했다고 존은 말했습니다. 근데 그 총알이 내 등에 박힐 줄은 몰랐지. 결국 존은 농장 일부를 팔아야 했고, 아들은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 중서부 전역에서 수만 번 반복됐어요. 숫자로 보면 더 처참합니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비중이 2016년 40%에서 현재 18%로 반토막 났고, 그 자리를 브라질이 채웠어요.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무역전쟁 이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만약 여러분 월급이 갑자기 반으로 줄고 그 줄어든 몫을 경쟁자가 영원히 가져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한번 잃은 시장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국이 브라질산 대두에 맛을 들인 이상 미중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미국 농민들이 예전 점유율을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무역전쟁의 진짜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단기적인 협상 카드로 쓰려고 했던 관세가 장기적으로는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미국 소비자들도 타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관세가 붙으니까 애플 에어팟 가격이 올랐고, 전자레인지,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수입가도 상승했어요. 결국 그 비용은 미국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무디스 분석에 따르면 이 무역전쟁으로 미국에서 약 3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국내 총생산이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30만 개의 일자리라고 하면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중소도시 하나의 전체 취업자 수와 맞먹는 규모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정치적 슬로건 때문에 직장을 잃은 겁니다. 트럼프가 무역 전쟁은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 무역전쟁에서 진짜 이득을 본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놀랍게도 베트남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관세를 피하려는 기업들이 공장을 베트남으로 대거 이전했거든요.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급증했고,
경제 성장에 엄청난 보탬이 됐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베트남, 인도로 생산 기반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중국은 서로 돈을 잃는 동안 제3국인 베트남이 어부지리로 큰 이득을 챙긴 셈이죠. 칠레,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도 반사 이익을 받고, 한국은 전자제품 수출 증가, 브라질은 대두 수출 증가에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관세가 항상 실패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공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나라 자동차 정말 보호받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그 보호막 안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대, 기아가 있는 걸까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한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 정책입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현대와 기아 같은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자리 잡은 외국 브랜드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수입차에 높은 관세를 매겨서 국내 기업들에게 성장할 시간을 벌어줬죠. 중요한 건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이 보호막 뒤에서 나태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매진했고, 결국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보호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지 영원한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자동차 산업은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고,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또한 당시 한국 자동차 시장 규모가 워낙 작아서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이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도 보복 관세를 피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결국 현대와 기아는 지금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동차 회사로 성장했고, 이건 관세 정책이 성공한 드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 보호 역사를 좀 더 살펴보면 자동차 외에도 성공 사례가 있어요. 19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섬유와 철강 산업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의 수입량 제한을 걸자 한국 정부도 자체적으로 관세와 보조금을 조절하면서 국내 기업들을 키웠죠. 포스코, 효성, 대한방직 같은 기업들이 이 시기에 성장했습니다. FTA 시대가 온 이후에도 한국은 수입품에 엄격한 위생과 안전 규제를 적용하면서 실질적인 보호 무역을 유지했어요. 이른바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건데, 관세는 아니지만 외국 제품이 들어오기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를 말합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최악의 비관세 장벽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최근에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도 비슷한 역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대표적인데,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와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정책이에요. 이 때문에 현대차, 삼성 SDI,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수조 원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관세를 피하려고, 보조금을 받으려고 미국에 투자하는 건데, 이게 바로 관세와 무역 정책이 기업의 생산 입지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이제 2025년 현재 상황으로 돌아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트럼프는 이른바 해방의 날을 선언하고 전 세계 국가에 상호 관세를 발표했어요. 모든 국가에 일괄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나라별로 차등 관세를 추가로 매겼습니다. 한국에는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됐는데, 이건 일본 24%, EU 20%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한미 FTA로 대부분 품목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던 한국 기업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을 보면 2024년 기준 한국 전체 자동차 수출의 약 절반이 미국으로 갔어요. 347억 러, 우리 돈으로 51조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25% 관세가 붙으면 가격 경쟁력이 급락할 수밖에 없죠. 현대차와 기아 주가는 관세 발표 직후 각각 7.6%,
6.2% 급락했습니다. 시티 이코노미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조치로 한국 GDP 성장률이 0.12%포인트에서 0.33%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해요. 대략 6조 원 이상의 국부가 증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한미 관세 협상이 2025년 7월에 타결되면서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어요. 일본, EU와 동등한 조건을 확보한 거죠. 대신증권은 이 관세 인하로 현대차 영업이익이 내년에 2조 4천억 원, 기아는 1조 6천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반도체 관세는 구체적인 숫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다른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는 애매한 표현만 있어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의 100%, 의약품에는 150%에서 250%까지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철강 업계는 더 심각합니다.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대미 수출이 올해 상반기에 전년 대비 11%나 줄었어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철강 회사 사장님 입장이 되어 보세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면 관세 때문에 경쟁이 안 되고, 그렇다고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한국 직원들은 어떻게 하죠? 이게 바로 관세가 만들어내는 잔인한 딜레마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관세 수준에서는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토로합니다. 결국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은 약 8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미국 루이지애나에 전기로 제철소를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관세를 피하려면 현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국내 생산과 일자리는 줄어드는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현대차도 미국 현지 생산을 연간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따라 국내 생산량은 33만 대 감소하고 2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전망이에요. 한국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이야기예요. 미국 연준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고, 그러면 여러분의 대출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면 금리가 1%만 내려가도 연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환율도 문제인데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돈이 몰리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강달러 현상이 일어나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 전체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해외여행이나 직구를 할 때도 더 많은 돈이 들게 되죠.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거둔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고, 전 세계와 맺은 무역 합의가 법적 근거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어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는 이번 소송과 무관하기 때문에 상호 관세 대신 자동차, 철강, 반도체 같은 품목별 관세의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리는 경우인데,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IEPA의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해서 관세를 포함한 비상권한 조치를 더 공격적으로 휘두를 수 있게 됩니다. 한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미래 영향을 업종별로 분석해보면, 반도체는 아직 관세율이 확정되지 않아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요. 만약 자동차 수준인 25%만 적용되어도 연간 5조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자동차는 15%로 낮아졌지만 현지 생산 확대로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요. 철강은 50% 고관세가 유지되면서 현지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약품은 15% 이하로 합의됐지만 트럼프가 언급한 150%에서 250%까지 오를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정리해보면 관세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쓰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키워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소비자 물가 상승, 무역 전쟁, 경제 침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부가 관세를 도입할 때는 단기적인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파급 효과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보호받는 산업이 그 시간을 활용해 진짜 경쟁력을 키울 것인지 아니면 경쟁 없는 안락함에 빠져 혁신을 멈출 것인지도 중요한 변수죠. 뉴스 속 관세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한마디, 대법원의 한 줄 판결이 실제로 여러분 장바구니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의 가격이 오를 수도, 삼성 반도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달라질 수도, 여러분이 직구하는 미국 제품 가격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제 관세 뉴스가 보이면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건 내 지갑이 살아남기 위한 이야기구나. 우리 모두 관세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현명한 경제 주체로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